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난 주말 중국에서 열린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자메이카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가 100m에 이어 400m 계주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등 과연 좋기만 한 걸까요? 때론 그 1등 때문에 사회가 병들기도 합니다. OECD 국가 중 10년째 자살률 1위라는 주말 뉴스, 많은 분들 답답하셨을 텐데요. 얼마나 높은 등수인가 보다는 얼마나 행복한가를 궁금해하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신율 교수를 대신해 여러분과 함께 출발 새 아침을 열어가겠습니다. 저는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오늘은 정치 국방 4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속 시원한 정치 요리 기대하셔도 좋고요. 8시 10분에는 특수활동비 논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문제,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출발합니다. 아빠, 우리 경포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의료계 리베이트 참 오래된 문제입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 업체 그리고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약품, 의료기기 관련된 일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건당국은 2010년부터 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쌍벌제를 시행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리베이트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리베이트 때문에 부풀려진 약값, 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들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의료계에서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리베이트 문제. 먼저 의료계에서 리베이트 관행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지금 서너 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400개쯤 있다면, 그리고 자동차 가격을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2, 3천만 원 받아도 되는 차값을 만약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한 1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높게 책정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차를 타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자동차 회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아마 굉장히 할인 경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제약산업이 딱 이런 상황인 것이죠. 리베이트 관행은 이제 예전에 의약품업 이전에 생겼는데 병원에서 약을 구매할 때 제약회사들마다 서로 이제 판매 경쟁을 벌이면서 할인을 해줬죠.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주는 이제 소위 할증을 해줬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의 리베이트로 굳어지게 됐고, 또 정부는 원가보다 낮은 진료 수가를 이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기관들이 이런 편법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수십 년 동안 오래도록 눈 감아줘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만들어서 단속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의약품 리베이트가 관례화된 원인들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한 가지 정정을 드릴 것이 있는데, 네. 이 리베이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부풀려진 약값을 내야 하는 환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리베이트가 약값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베이트 의사들이나 약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반영을 해서 약값을 제약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약값을 정부가 결정하는데, 정부가 이미 그 약값을 올려놔서 많은 이익을 보장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값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약가 인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복지약값이 다른 나라들보다 여전히 많이 비쌉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값이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리베이트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네. 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니까 이 제약회사와 의사들 간의 리베이트 수법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보면 참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글쎄 뭐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뭐 논문 번역료, 즉 논문 이게 이제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뢰하고 또 시장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라고 나와 있고 또 어떤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이제 해외 관광, 골프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좀 눈이 가는 것이 그 시장조사비 명목인데요. 만약에 그 시장조사가 우리가 포스트 마케팅 스터디 혹은 서베이라고 네. 부르는 PMS라는 시장조사라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약회사가 약을 시판한 다음에 그 반응을 의사들을 통해서 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반응이 네네. 어떤지, 네. 어떤 부작용 나오지 않는지. 그런데 이제 이 시장조사를 리베이트로 간주하는 그런 지금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정말 리베이트냐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제약사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도 사실은 이렇게 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게 빅데이터 수사 등을 통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쉽게 네. 말하면 참 발견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뭐 네. 카드 포인트를 적립한 내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알아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네. 이만큼 이렇게 비밀스럽게 수사기관 적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서로 간에 친밀하게 이렇게 리베이트를 주고받아야 하는 관행이 네.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회사는 지금 사실은 국내의 적정 제약회사 숫자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개 이내고요. 네. 보통 한 30개에서 50개 사이가 적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약회사 숫자가 지금 이 작은 나라에 400개가 넘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의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 즉 약을 이제 카피를 해서 원가가 얼마 들지 않는 약을 카피해서 생산하는 회사인데 정부가 이 약값들 전부 다 높게 책정을 해놓았으니 네네. 그냥 이런 리베이트 과다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이 돼서 퇴출이 되면 B라는 회사가 그 자리를 네네. 대체하게 되고 계속 이런 것이 악순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것을 적발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계속 외면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냐라는 게 바로 네. 쌍벌제라던가 투아웃제를 시행하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네. 것 때문인데요. 쌍벌제나 투아웃제 또 직접 의료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되지 않죠. 근본적인 환경을 그대로 두고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약사 처벌이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 리베이트가 알려진 것처럼 의사들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제약사의 공세에 의해서 리베이트가 형성이 되는데 일본도 원아웃제거든요. 걸리면 그냥 바로 퇴출을 해야죠. 왜 네네. 투아웃제를 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 벌금도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계속 그 개원한 의사들, 소위 말하는 개원의들은 이제 타겟으로 조사를 하고 개원의들이 계속 적발이 되는데 네네.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이 리베이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검찰이 잡고서도 사실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못하죠. 그 이유는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의사가 약 10만 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이미 범법자로 규정이 된 의사들이 벌써 10,000명이 넘고요. 네. 그 모두가 또 다 거의 개원 의사들입니다. 이건 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쌍벌제도 쌍벌제 그 자체 취지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 대다수 선진국들도 이런 제약회사와 의사들 간의 불법적인 거래, 이런 그 불온한 거래를 전부 다 불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처벌하고 있죠. 문제는 그것을 시행을 하는데 누구나가 다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 PMS를 얘기한 것처럼 의사와 제약사들 간의 정당한 거래도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처방의 대가가 아니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상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위축시키고 그래서 합법과 불법의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그런 법 자체의 완성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 정부가 영업 과열, 즉 제약회사의 영업이 아주 과열될 수 있는 뭐 단가라든가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또 네. 처벌 자체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는 처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네. 말 그대로 정부가 좀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핵심이네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과 함께 리베이트 문제 짚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국적 제약사와 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리베이트 문제에서 깨끗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오리지널 약품을 주로 처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인데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이번에 드러난 걸 보니까 종합병원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도 리베이트에 적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정부가 규정에 넣은 리베이트의 그 정의를 보면 처방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다 리베이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모호하네요. 네. 네. 그런데 제약회사의 영업부가 하는 일은 처방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베이트와 즉 불법적인 리베이트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다는데 모호하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 윤리 규정이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들보다 이게 다국적 제약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본사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엄격하죠. 자체 윤리 규정이 있는 건가요? 네, 자체 윤리 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에서 또 이 다른 제약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 차이는 있지만 영업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있지 않다. 그것이 좀 더 다른 방식이고 그리고 국내 그 정부와 검찰이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청취자 특히 대학병원의 그 교수님들께는 매우 관대하죠. 실제로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원의사들만 검찰에 송치하고 그 구속 기소하고 그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은 그 명단에서 제외하고 했다는 것을 제약사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고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결국 좀 힘이 없는 분들 내지는 좀 이 검거라든지 수사가 쉬운 분들에게만 타깃이 지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대학병원의 교수들을 아마 모두가 다 행정처분을 하고 어떤 네. 처벌을 한다면 네네. 지금 현재 교수님들 통해서 왜냐하면 예전에 모두가 다 관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그 보건복지 네. 장관이 되신 교수님을 포함해서 네네. 17년 만에 의사 출신이에요. 네, 자유로운 분들이 없죠. 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할 때 네네. 지금 오래전 그 관행 오래전에 일어났던 관행적으로 일어났던 일까지 다 잡아서 하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정부가 시점을 잡아서 아주 엄격하게 이 네네. 법을 잘 만들고 시행을 해서 리베이트를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여러 차례 반복한 그 환경적인 문제 개선을 네. 해서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해야죠. 예. 그 많은 보도들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실은 일반인들에겐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논란이 됐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이 좀 대표적인 경우인 것 네. 같은데요. 네. 복제약 허가가 됐죠. 한 2, 3년 전부터 복제약이 판매가 되는데 비용도 싸지 않고 또 이상하게도 대학병원에서 이 글리백에 대한 복제약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제네릭 약품이 처방되지 않는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특정 약과 정확한 연관성을 제가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을 만들 때는 즉 오리지널 약을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약 하나 평균 1조 원의 개발비가 들어가는데 예전에 7천억이었는데 지금 올랐습니다. 한 1조 정도 들어가는데 근데 복제약을 만들 때는 그런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따라서 원가 비중이 매우 낮고 네네. 그렇다면 그 복제약 값이 오리지널 대비 선진국 경우에는 대부분 한 20%에서 50% 그 사이 수준입니다. 환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는 그것을 80% 이상으로 올려놨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오리지널보다 복제약 값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약값을 우리나라는 제약회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공단의 그 건강급여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건강보험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합니다. 정부가 그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놓은 거죠. 예, 제도적인 부분 말씀하셨지만 혹시 또 어쩌면 리베이트가 아니라 뇌물 성격이 강한 지금 사회적 논란인데 의사들 스스로의 자정 이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제가 의사협회장을 하던 2013년도 2월 달에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했습니다. 리베이트 자정 선언을 하지 않고 단절 선언을 한 이유는
리베이트 받지 않을 테니 제발 리베이트를 가져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출입금지 조치도 그때 있으시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네. 그것이 제약회사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제약회사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지금 네. 우리나라 제약사는 연구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복제약 마진이 위주로. 높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돈 갖다 주면서 계속 써달라고 네. 판매량만 늘어나면 이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들 간의 M&A도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M&A를 유도해야 되고 약값도 대폭이나 해야 되고 그래서 네네. R&D의 연구개발에 몰두하지 않는 제약회사들은 대대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의사들의 스스로 대한 자정 노력이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의사협회장 노환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7시 32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심으로 계속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노원교부터 성동교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월계 1교에서 노원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자유로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일산 쪽으로는 광진교 이전부터 동작대교까지 각각 주춤하고 올림픽대로도 현재 강변북로 와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와 나란히 가는 노들로도 강동쪽으로 가는데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이 밖에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한강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한강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립니다. 도심 들고 나는데 성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후문까지 통일로도 홍은에서 무학지역 쪽으로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출발 새 아침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 세계 어디서나.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실까요? 2015년 1월부터 4월 기준 배달의 민족 서울시 서초구 패스트푸드 사진 리뷰수 1위 잠원동 커먼 샌드위치입니다. 촉촉한 물기 머금은 아삭한 샐러드. 잠원동 주민분들 역시 고급지세요. 다들 식사 안 하셨으면 배달의 민족. 문 밖을 나서야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더 큰 세상에 가야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다. 글로벌 넘버원에 도전하는 블랙야크는 그래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야크. 네, 경제의 시선,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네네. 예.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면서 사상 최초로 1,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금리 장기화 그리고 또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효과가 맞물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가계부채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걱정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계부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30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분기보다 32조 2천억 원 증가했고요. 작년 2분기 1년 전과 비교해서는 94조 6천억 거의 100조 원 규모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도 규모지만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데요. 직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4분기보다도 3조 4천억 원가량 많고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거의 10배가량 많은 규모입니다. 이 특이한 것은 시중은행 대출액이 감소하고 제2금융기관이나 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액이 증가했는데요.
시중은행 대출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3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취급한 안심전환대출 31조 7천억 원 가운데 상당액이 이 주택금융공사에 양도됐기 때문입니다. 네. 또 저축은행들이 연초부터 소액대출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고 저금리에도 대출금리도 소폭 떨어져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층들이 중심으로 뭐 이렇게 그 대출 수요가 늘었다 이런 분석도 네네. 있죠. 어쨌든 지금 원금과 이자를 그 동시에 상환하는 방식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상환 부담이 이제 단기간에 늘어나서 이제 소비가 위축된 문제점도 그렇겠죠. 있고요. 향후 경제 여건 변화할 때 만기 분할 연장, 만기 분할 상환 연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를 높이는 것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이건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고민스럽거든요. 정부 당국이 이제 현재 가계부채 관리 가능하다 이야기하지만 이젠 정말 부채 양보단 질을 관리해야 하는 그것도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일관성이 없다 이런 또 위험성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는데요. 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놀랄만한 수치인데요. 8월 한 달간 국내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전달에 비해서 9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네. 특히 지난 7월 20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어서 오히려 이제 정부의 대책이 주택대출 급증을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면요. 이게 7월 말에 289조 6,387억 원에 비해서 8월 27일 현재 294조 1,148억 원. 그러니까 4조 4,761억 원 늘어난 수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7월 한 달간 증가액이 5,018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보다 9배에 달하는 것이죠. 거의 뭐 이 기간에 집중돼서 붐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정부 가계부채 종합 대책의 핵심이 급증하는 가계비 줄이기 위해서 일시 상환 거치식 위주 이 주택담보대출을 원리금 분할 상환 위주로 바꾸고요. 대출 심사 방식을 담보 중심에서 빚 상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은행 대출을 무튼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 정부가 대출 관련 정책을 선회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네. 아 이거 내년에 대출 받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 못 받는 거 아니야? 미리 땡겨 받아야지.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내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대출 수요자들이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대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예. 아니 집사라고 이렇게 대출 편안하게 아주 낮게 문턱 낮출 때는 언제고 또 부채 때문에 이렇게 또 갑자기 높이느냐 이런 불만들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 절판 마케팅 자제령을 내렸다. 예.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판 마케팅 자제령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부 은행이 이런 고객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돈을 지금 빌려야 합니다. 뭐 이렇게 유도하는 네네. 겁니다. 네. 은행으로서는 지능적인 영업행위겠지만 대출자들은 무한한 공포심만 남는 마케팅이죠.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임종영 금융위원장이 이 관계자들 대놓고 경고를 네네. 했어요. 네. 내년 1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되기 전에 네. 주택담보대출 받으라는 식의 마케팅 하지 마라. 그거죠. 네네. 더 근본적인 책임 따지자면요. 이 정부에 있는 겁니다. 오락가락 네, 대책으로 그렇죠. 금융소비자들 불안감 키워놓고 은행에 책임 전가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방금 MC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그동안 집사라고 돈 빌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니까 돈 덜 빌려주겠다. 네. 정책 선회하면서 당연히 서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야,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사실은 안정적이거나 바람직한 거래량 증가라고 또 볼 수 없다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예.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대출이라든가 금융 정책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불안한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 단행된다면 가계 이자 부담이라든가 경제적 부담 아주 클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가장 큰 걱정이죠. 현재 사상 최대 1130조 5천억.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통계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군다나 중국발 쇼크로 9월 인상설이 약화되고 있지만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 3.2%에서 3.7%로 호조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하면 시장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으로서도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어쨌든 지금 과거 사례 보면요. 미국 금리 인상 이후 6개월이나 1년 뒤 금리를 따라 올리는 현상이 벌어졌고 네. 우리나라 이번에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은이 기준금리 0.25%포인트만 올려도 이거 우리 가계의 이자 부담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 전체적으로 보면 더 규모가 엄청나겠죠. 이게 1조 7천억에서 2조 원 늘어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가계비 부담 덜기 위해서 고정금리로 상품 갈아타거나 갚을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한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말 이 금리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 또 이렇게 집을 사거나 또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행 책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 2년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나 떨어뜨렸는데도 예.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렸습니다. 올렸죠. 다시 말해서 은행들은 변함없이 돈 잘 벌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얄미울 정도인데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43개월째 하락을 했지만 네네. 지난 7월에 만기 10년 이상 그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2.98%에서 가산금리분은 1.13%로 2년 전에 비해서 0.22%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마진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올려서 수익 보전해 왔다는 얘기고요. 네. 은행 이익 대부분이 어디서 옵니까? 이자 수입에서 오거든요. 그렇죠. 네. 이자 수입 줄어드니까 가산금리 올려서 고객들한테 손실을 떠넘기는 짓을 하는 거죠. 네. 은행들은 가계부채 증가는 개인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져서 신용등급이나 거래 실적 등을 감안한 이 가산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주장을 합니다. 물론 네.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마음대로 가산금리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것은 결국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실물경제 진작 효과도 감쇄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은행이 맞습니다. 나서서 방해한 거죠. 네. 근본적으로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영업구조 단순한 이 예대 업무 중심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자 장사, 땅 짓고 헤엄치기 시기거든요. 네네. 은행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이런 구조에 대해서 지적이 어제 한두 번 나왔습니까? 네. 결국 이자 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 고질적인 문제점이 담보 위주, 그리고 좁은 네네. 우물 안에서 뺏고 빼앗기는 우물 안 영업, 이것이 은행 산업 경제를 확 떨어뜨리는 문제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하고 사업도 이제 다각화해서 비이자 수익 비중 늘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은행 산업 전망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이거. 정말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소비자가 따로 노는 이런 형국이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네, 이 시각 누리꾼들 관심이 집중된 뉴스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댓글로 보는 뉴스. 매일 뉴스 보는 게 1인 분입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익숙한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앉아 있어서 놀라셨습니다. 네, 신율 교수님이 건강 회복할 때까지 네. 잠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 시간 누리꾼들의 관심이 많은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보이스피싱 사기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전화에 현명하게 대처한 사례를 골라서 공개했습니다.
보통 네. 사기범들은 고압적인 말투를 쓰거나 긴박한 상황인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를 압박하는데요. 네. 한 시민은 제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이은미 수사관을 찾으면 될까요? 라고 되묻는 분도 있었고요. 네. 저도 녹음하고 있는데 신고해도 되죠? 라고 당당하게 대응한 분도 있었습니다. 네네. 어떤 분은 젊은 사람이 멀쩡한 사지 갖고 이래서 벌어야지 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는데요. 요즘 정말 지능적으로 사기를 쳐서 순간 넘어갈 뻔한 적이 몇 번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누리꾼들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주로 또 노인분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뉴스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진돗개 희망이와 세롬이가 건강한 새끼 5마리를 낳았다는 소식을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네. 희망이와 세롬이는 취임식이 있던 지난 2013년 2월에 삼성동 사저를 떠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 받은 진돗개 2마리입니다. 이번에 태어난 강아지 5마리의 이름을 지어달라며 댓글 통해 공모를 나섰는데요. 네. 누리꾼들 댓글에서 5마리 강아지 이름으로 건곤, 감리, 태극 이라고 지은 분도 있으셨고요. 기쁨, 사랑, 평화, 온유, 통일 또는 대한민국 평화, 통일, 보람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한편 박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강아지 이름을 통해서 풍자를 하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네네. 페이스북 한 이용자는 정의, 진리, 공약, 원칙, 신뢰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진돗개 강아지들 이름으로 정의, 공약, 원칙 부르기에는 조금 귀여운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 어떤 것 있습니까? 네, 담낭항 말기 판정을 받은 아내와 마지막 여행을 떠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남편 네. 박모 씨가 아내 지모 씨가 길어야 한 달 정도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아내와의 여행을 위해 중고 캠핑카를 샀고요. 차에는 부부의 영정사진을 실었다고 하는데요. 네. 아내가 여행 중에 숨질 경우 따라가겠다는 생각으로 농약까지 산 박 씨는 장례비 명목의 현금 500만 원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아내 지 씨는 결국 30일 전북 장수군에서 숨을 거뒀고요. 박 씨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지막까지 행복하셨길 바란다며 안타깝고 애틋한 부부의 사랑에 고개가 숙여진다. 긴 여행을 홀로 떠날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기억을 심어주셨을 것 같다. 남편분이 무사하시길 바란다. 이런 쾌유를 바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시작은 누구나 화려하지만 또 이렇게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려는 것 좋은데요. 모쪼록 남편분 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서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는 게 더 좋은 일 아닐까요?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이른바 전쟁 가능 법안을 밀어붙이는 일본 아베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본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네. 12만 명의 시위대가 의회를 포위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시위는 도쿄 외에도 전국 200여 곳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껏 아베 정권에서 열린 전쟁 반대 시위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아베 정권은 지난달이었죠.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안보 관련 11개 법제 개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참의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20일 총재 선거를 통해서 3년 더 총리 재임에 나설 태세인데요. 이에 대한 누리꾼들 댓글을 보면요. 깨어있는 일본 국민들 응원한다. 그래도 일본 젊은 세대들이 평화로운 아시아를 원하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일본인 중에도 양시민들은 있다. 힘내세요. 전쟁 없는 지구가 되길.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일본 정부도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라는 것 빨리 깨달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소식 조금 빨리 전해주시죠. 네, 인류가 화성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지구의 이웃 행성 화성에서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최장시간 격리 실험이 시작됐는데요. 독일의 물리학자와 미국인 건축가 등 참가자 6명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국 하와이 마우나로아 산에 있는 화성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실험실 안에는 화성에서의 생활이 인간의 인체와 생활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똑같은 환경을 조성한 건데요. 외부와의 유일한 소통 수단은 이메일이라고 합니다. 1년간 실험이 네. 진행될 예정인데 무사히 실험을 마치고 미래의 화성에서 인류가 살게 될 수 있을지 실험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댓글로 보는 뉴스 YTN 플러스의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KTX 광명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첫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특수활동비 논란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 국방도 4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